근데 벌금 500이 나온 거는 좀 저는 제 경험치에는 좀 싸게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도 이거를 싸게 막았다. 정치재판 청구 안 하고 바로 인정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 장남 이동호 씨가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사실이 이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뒤늦게 알려지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의심은 있었어요. 이게 그 어떠한 고발이 들어갔고 그러면 그 고발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대선 후보의 아들에 대한 사건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시기상으로 보면 작년쯤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서야 이제 밝혀진 것인데 밝혀진 경위를 보니까 좀 희한한 것이 이게 뭐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왜냐면 그분이 그 명칭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의 아들이지만 일반인이기 때문에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런 게 왜 밝혀졌지? 하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자의 그러한 일련의 젓가락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제소한다고 했죠.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경고를 주든 뭐 세명을 하든 하겠다라고 하니까 국회 윤리위원회는 이걸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검찰로부터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자료를. 그래서 이게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결국 민주당이 재발등을 본인이 찍은 거예요. 이게 소문만 있었고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소문이 명확해지는 그러한 순간을 민주당이 스스로 밝혀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도 그랬고 공소장을 어제 분석을 했잖아요. 공소장을 분석을 하면서 참 이거 어떻게 드러났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오히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다가 이게 드러났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의원들이 공소장을 받아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하거든요. 이거 뭐뭐뭐 의원실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보통 주진우 의원이 이런 걸 많이 했었죠. 법사위 의원이니까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이 공소장을 입수해본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공소장은 돌아다니는데 뭐 어디 의원실에서 받은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윤리위를 통해서 받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짧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가세연에서 이거를 고발을 했던 건이었더라고요. 2021년 12월 16일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상습 도박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동호 씨를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각종 입에 담기도 좀 뭐한 그런 댓글 같은 거를 게시한 정황을 또 포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저희 PD님이 성격이 급해갖고 바로 좀 띄워줬는데 이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안 가리고 띄우네요. 공소장에 있던 뭐 기시명화가 돼 있으니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저희가 좀 띄워드린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차마 입으로 언급하기 좀 그렇고요. 글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자를 좀 키워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2021년 10월부터 그 2달여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그 걸그룹 멤버의 사진을 포함해서 그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카리나의 사진을 포함해서 다수 여성들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들을 또 게시한 것으로도 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등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는데 이게 500만 원이 확정이 됐었다. 이게 뒤늦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공소장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약식 기소를 했어요. 약식 기소했는데 2019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총 707회에 걸쳐 총 2억 3천여만 원 게임머니를 충전해서 홀덤 도박을 했다고 소식을 했습니다. 이게 이분이 그 피고인이 이재명 후보자의 아들이 대선 당시에 신고했던 지금 대선에 신고했던 재산이 390만 원 정도이고 390만 원. 이분이 그 전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했으니 선거법 그러니까 그 재산 신고 대상이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보통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모으면 있을 만한 재산이죠. 300만 원 정도. 근데 그 도박을 2억 3천만 원의 도박을 했다는 게 이게 도박이 롤링 금액이라 그래서 왔다 갔다 거린 금액이라기보다는 공소장을 보면 일단은 넣은 금액이거든요. 넣은 금액이고 이거를 2억 3천에 어디서 나서 이걸 넣었을까 이 당시에 이게 너무나 좀 궁금한 부분이고 사실은 어떠한 조사를 할 때 이 자금의 출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공소장밖에 못 보지만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2억 3천은 어디서 났어요? 뭐 주웠습니까? 뭐 로또가 됐냐? 아니면 아빠가 줬냐? 엄마가 줬냐? 뭐 친구들한테 뭐 삥 뜯었냐? 뭐 다른 사업을 했냐? 땄냐? 뭐 물어보는데 그런 건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2억 3천만 원을 707회에 걸쳐가지고 충전해서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요. 제가 좀 소설을 하나 써보자면 예. 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선거법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소설 한번 써볼게요. 예. 왜냐면 제가 그 많은 도박장 사이트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요즘 도박장 그 사이트가 지역 조폭들하고 연계돼 있으면서 이런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일종의 픽을 줘요. 픽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사다리 타기 있고 홀짝이 있고 바카라가 있고 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을 미리 좀 줍니다. 예. 그 총판들한테는. 예. 그런 다음에 돈을 먹을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빠져들다가 이제 그 픽을 안 주게 되는 건데 성남 국제 마피아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연결이 아닌가 이런 소설 의심도 되고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억 3천이 어디서 나겠어요. 저는 세상이 무서워서 예. 게스트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어제도 방송하면서 제가 굉장히 그 발언 한마디에 조심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네. 좀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다룰 내용은 다 다뤄봐야죠. 네. 입금액이 총 2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입금액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입금이 들어가는데 이 재산이 얼마 없던데 출처가 좀 궁금하다. 변호사님 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거랑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그 이준석 후보의 발언 잘 아실 겁니다. 네. 근데 그거 이제 일맥상통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닉네임 이름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남겼던 닉네임 이름이 리버의 넘김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기고 싶다라는 닉네임 이 두 개가 좀 드러났었잖아요. 네. 예, 추정됐던 닉네임인데 추정됐던 게 아니라 실제로 드러난 것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 닉네임으로 2019년부터 2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음란한 문헌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진 다시 안 띄워드릴게요. 참 입으로 옮기기 민망한 수준인데 그 찾아보시면 나오는 그 내용이라고 저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젓가락 내용을 포함을 해서요. 그 젓가락인데 약간 신체 부위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그 젓가락 얘기가 좀 나오긴 합니다. 요걸 사실 그 내용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하나는 그 내용적인 거는 우리가 추후에 또 얘기를 할 거고 이 시기입니다. 글을 올렸던 시기. 네. 2021년 10월 27일 날 글을 올렸어요. 두 차례나. 대선 시즌 들어가던 직전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대선 본선거 직전인데 네. 그럼 이 작성자의 부친이 이재명이 그 당시에도 민주당의 그 유력한 후보자였거든요. 예. 본인의 아빠가 대선 후보자인데 또 아이디가 이기고 싶다예요. 이기고 그래서 싶다. 약간 대선 승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이디를 만들고 예. 제가 차마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읽지 못하겠어요. 예, 읽지 못하는 댓글인데 이거 지금 주진우 의원도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대로.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고 이기고 싶다라는 그런 아이디로 대선 선거 그 경선이 지난 대선 경선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지난 이후에 이러한 글을 올렸다라는 게 그게 좀 시기상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차마 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네. 발언들. 요런 말 하는 친구 있으면 바로 절교합니다. 예. 요런 말 하는 친구 있으면 이게 이런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친구다라고 저는 바로 절교합니다.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발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인터넷 네. 게시판에 올렸던 그 유사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내 것만 기소를 하게 된 건지 그게 좀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일단은 고발 예. 들어간 게 뭐 몇 건이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예. 고발이 들어간 것 중에서 정보통신망법 그 음원이라 그래서 음란한 문헌입니다. 네. 음원에 해당한 거를 봤을 거고요. 네. 또 이게 사실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뭐 처벌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예. 그런데 그걸 사정을 감안하긴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본인의 반성 여부 이런 걸 또 감안하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좀 심한 것들을 위주로 뽑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걸 뭐 제가 그 경험칙상 말씀드리자면 예. 판례도 그렇고 이 약간 이러한 지금 이러한 유의 행위를 사진에 댓글을 보통 다는데 네. 그 사진이 아동 사진이었다 라고 하면 집행유예 정도형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연예인 예. 이름이 이제 카리나라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카리나라는 분에게 댓글을 달았다고 했을 때 제가 바로 살펴본 거는 네. 카리나라는 분이 미성년자인가? 아닌가? 그걸 바로 봤어요. 예. 바로 봤는데 일단은 그 2021년도 이 당시에는 미성년자는 아니셨더라고요. 네. 2000년생이어가지고 만 나이로는 20살이고 한국 나이가 22살인데 네. 미성년자를 갓 벗어났는데 이거 만약에 약간의 시기장 차이가 있으면 미성년자한테 이러한 음란한 댓글을 달았으면 그러면 바로 그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겁니다. 그럼 상습도박 2억 원대에다가 음란 문헌 전시 4건 정도면은 네. 대체로 벌금형 나오나요? 그냥 싸게 나온 거예요. 싸게 나온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일단은 그 도박이라는 게 예. 도박죄라는 것 자체가 그 실형이 없습니다. 실형이 예. 없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상습 도박은 실형도 있어요. 근데 이게 707회에 2억 3천이면 사실은 수사를 깊게 했으면 이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물어야 되는데 이 500만 원 정도면 뭐 그 본인의 생활상에서 한 2-3배 정도 한 1,000만 원 내에서 한 것 1,000만 원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 도박을 했다고 하면 한 3-400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음란문헌이 더해졌잖아요. 근데 벌금 500이 나온 거는 좀 저는 제 경험치에는 좀 싸게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도 이거를 싸게 막았다. 정시재판 청구 안 하고 바로 인정한 거예요. 정시재판을 청구해가지고 뭐 벌금이 비싸면 깎아달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그냥 벌금을 내고 인정을 한 것이 싸게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은 공소장에 있는 이 내용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 내로 확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벌금형도 이제 하나의 전과예요. 전과기 때문에 상습 도박이랑 그 정보통신망법 그 음원 게시로 전과가 생긴 것이고요. 사실 도박죄에서 벌금이 이렇게 500씩 나오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벌금 전체는 싸게 나왔지만 죄는 되게 중한 죄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죄는 중한 죄죠. 사실 707회 707회면은 2년 동안 거의 매일 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이때 안 걸렸으면 계속 하거든요. 안 도박과 마약이라는 거는 정말로 계속해요. 그러니까 걸렸으니까 아마 이 707회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사건이 사실 이제 대중에 다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사실은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려졌지만 이 사건이 대중에 다시 알려진 겁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게 여러분들 기억에서 약간 잊혀져 있었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정치의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은 이 사건을 아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투표를 처음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아예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이 대중에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대중에 대대적으로 알려진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3차 토론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이준석 후보의 발언도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래요. 좀 젓가락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 3차 토론에서 좀 비롯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살짝 안 됐던 게 야당 일부 여성단체 민변 등에서 강하게 이준석 후보를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 자체가 저도 그 토론회에서 나오기에는 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은 해요. 특히 미성년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끼리 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민감한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 발언을 한 것 자체는 적절치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 야당 일부 여성단체 민변 등에서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고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벌금 500만 원이 또 드러났네요. 이게 그러고 약간 표현의 차이만 있었지 사실로 또 드러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 후보자가 이 발언을 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 저는 사실 그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이때 그 방송 생중계를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저랑 이제 이준우 대변인 둘 다 처음에 이준석 후보자 입에서 젓가락이니 뭐니 이게 나왔을 때 그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관한 얘기라는 걸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리고 권영국 후보자가 막 뭐 뜨문뜨문 거릴 때 저걸 답을 안 해. 저건 당연히 여성 혐오 발언이잖아 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모를 수가 있는데 괜히 지금 민주당하고 야당하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가지고 눈덩이를 굴리는 거예요. 눈덩이를 굴려서 지금 공소장까지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 또 발등을 찍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자면 그러한 워딩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던가 당신의 아들이 이러지 않았어 혹은 권영국 후보자에게 뭐 이러이러한 발언을 이재명 후보자의 아들이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면 이제 이것이 후보자 비방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허위사실이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질문의 수준이 그러한 저도 몰랐던 것처럼 질문의 수준이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고 목적으로 없었죠. 어떠한 없었죠. 댓글이 있는데 그 댓글에 대해서 이건 여성 혐오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자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페미니스트들의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의 권영국 후보가 주장하는 그러한 여성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반이율적인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률적으로는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말로 이게 참 예, 이게 약간은 부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 젓가락과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의학 용어를 쓰자면 이게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요도라는 댓글을 달았잖아요. 네, 예. 근데 뭐 이준석 후보자는 요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 뭐 다른 표현을 썼지만 예. 그걸로 인해서 설마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그 후보자가 권순일 대법관으로부터 받은 무죄 네. 판결이 있어요. TV 토론회에서는 어떠한 뭐 당황스럽고 뭐 이러한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 약간 이재명의 판례네요. 예, 이재명의 판례에 의하면 이준석은 무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는 안 돼요, 그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특정이 돼야 되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전 국민이 예. 저거 이재명 후보 아들이다 딱 특정이 돼야 되는데 예. 전 국민이 저 무슨 댓글 얘기를 하고 있네 모르면 이 특정은 지금 민주당이 한 거예요. 특정은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하고 예. 무슨 뭐 고발을 하면서 특정이 된 것이지 그 전까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네, 예. 사실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반 커뮤니티의 사이에서는 좀 싱숭생숭했죠. 그날 밤에 많은 네. 얘기가 오가고 맘카페에서도 맞아요 아니요라는 그러한 애매모호함만 있었지. 근데 이거를 확정을 짓는 게 공소장에 나오는 것인데 그게 민주당이 고발을 하고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나온 것이고요. 무고죄가 될 수가 있냐 문제는 네. 무고죄는 당사자의 이제 의지입니다. 무고죄는 이준석 후보자가 무고로 다시 역으로 거냐 안 거냐는 건데 굳이 역으로 걸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혐오의 언어로 대선이 채워져서 부끄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예. 그거인 거죠. 이재명 당선이 이제 누가 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준석 후보자가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게 김문수로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준석이든 김문수든 둘 중에 하나로 하자는 게 단일화잖아요. 예. 그러한 어떠한 룰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자는 이준석 후보자 측에 원하는 대로 다 하자는 거잖아요. 네. 자, 이게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가장 크게 수사를 받고 압박에 들어올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 측이에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김문수 후보 측은 뭐 그냥 TV 토론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만 했지 기존에 다 있던 얘기만 했지 이렇게 꺼내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절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본인 스스로가 데이터 전문가시니까 네. 데이터를 놓고 잘 구슬리면서 지금 사전투표 오늘 내일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용지에 아직 뭐 둘 중에 누구 하나든 단일화해서 나간 후보의 사퇴는 안 지키지만 본투표라도 찍힐 수 있게 이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일화에 대해서는. 단일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그런데 이제 공격이 사실 거셌어요. 어제 공격이 거셌고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그 뭐 시민단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야권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비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제 살짝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팩트는 그러니까 이 팩트라기보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다, 확정이 됐다. 그 내용 자체는 이제 보도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자체를 토론회에서 듣는 것 자체가 좀 거북하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가 어쨌든 간에 그거 자체를 듣는 것 자체가 거북하고 그 선거 판세 자체에 큰 도움이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왕왕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근데 저는 이러한 비판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뭐 제가 뭐 강력 사건을 많이 보는 변호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준석 후보자가 했던 표현은 사실 일반 커뮤니티에서 하는 거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각종 그 강력 사건, 뭐 조두순 사건이던 각종 강력 사건을 봐왔을 때. 네. 신문 지면이나 방송에서 왕왕 언론에 나왔던 것이고요. 사실은 또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그런 각종 강력 사건을 가지고 교육도 한다고 해요. 네. 이러한 것에는 뭐 하면 안 된다, 당하면 안 된다, 또 너도 하면 안 된다, 교육을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이준석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이게 특정 이재명 후보자 아들이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댓글을 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댓글을 달면 처벌을 받는 거다라는 것까지 저는 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물론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오오 뭐 하면서 당황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심심한 사과를 하면서 어떠한 놀랐을 국민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저는 대선 후보 토론회라고 해서 네. 뭐 할 말 있고 못할 말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대선 후보 토론회면 할 말 있으면 다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은 그 지지율과 또 당원들 또 혹은 지지층 뭐 이렇게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만약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정당 후보자가 발언을 했는데 정당 내부적으로 야 우리 후보자는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지금 개혁신당 분위기는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마냥 이준석 후보자가 그런 발언을 했다 그래서 마냥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익적인 부분이 있다. 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거 이재명 후보가 내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다. 이거는 패러디했네요. 되갚아준 거네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성폭력적 발언한 분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여야 한다. 그런 선행이 있지 않고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는 가짜 진보 위선자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측면 지원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젓가락 발언으로 인해서 절반의 단일화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희망회로 분석 비슷한 부분이 살짝 있긴 한데 이준석 후보 발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저녁에 이재명 후보 아들 유죄 소식이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둘 다 엮이지 않은 김문수 후보가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7일 토론회에서 이 발언이 나왔고 28일 어제 하루 동안 돌린 여론조사가 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진짜 궁금하네 이거. 과연 이준석 후보자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것이냐 올라갔을 것이냐. 지금 보니까 젓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사람들이 달을 안 보고 젓가락을 보면서 그 젓가락에 대한 그 판단이 이게 뭐 좋은 젓가락이냐 나쁜 젓가락이냐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자에게 대해서 일말에 좀 희망을 가졌던 분들 중에서도 나는 실망했어라고 김문수 후보자로 돌아올지 아니면 이준석 후보자로 또 경고히 굳힐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동적으로 단일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그거는 명확히는 좀 모르겠어요. 약간 저도 이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 죽겠네요. 저도 참 궁금한데 어느 정도 그래도 민심의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심은 확실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제가 그날 밤에 정말 궁금해서 그 보수층 커뮤니티도 뒤지고 진보층 커뮤니티와 민주당 관련 커뮤니티도 다 뒤졌습니다. 한 새벽 1시 반까지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맘코 뽐뿌 막 이런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맘카페 DC 인사이드 민주당 갤러리 갔는데 아예 이 단어가 검색이 금지가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이거 정말 이재명이 아들이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입장을 안 말해요? 왜 권영국 후보자는 왜 우리 여성 혐오의 발언을 해서 아무런 입장을 안 말해요?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데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들이 뭐 글도 쓰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억누르다가 결국에는 그 글 자체를 그 단어 자체를 이제 금지시키고 했는데 그런 걸 보니까 그 지지층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2021년도에도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은 그러려니 하는데 계엄 사태 이후에 반사 이익으로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은 여기에 지금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야, 계엄이나 지금 이런 댓글이나 이게 사회적으로 악이 되는 게 뭐가 큰 악이냐. 계엄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국회를 뭐 군대를 동원해 들어갔다고 하지만 정치인들 상대로 들어간 건데 이러한 댓글은 이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여성 혐오 악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단일화 효과라기보다는 이재명의 표를 좀 깎아먹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몰랐던 분들이죠. 그분이 몰랐었어 이런 몰랐던 분들인데 자 이제 유죄 사실이 또 드러났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준석 후보 발언 이후에 각종 뭐 고발도 그렇거니와 뭐 야권 지지층들은 그 두 닉네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올렸던 그 두 닉네임 자체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랬는데 이제 공소장을 보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자도 2022년 예. 대선에 다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일련의 예. 커뮤니티에 있는 아이디들은 우리 아들이 올린 게 맞다라는 건데 거기서 또 각종 인터뷰를 보면 예. 뭐 도박은 얼마나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1,000만 원 내로 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답변한 게 또 있어요. 근데 까보니까 2억 2천이 나왔기 때문에 예. 요것도 이거대로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네. 불송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네. 라디오 나오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를 넘어서 기소가 됐고 기소를 넘어서 유죄였다. 네. 저희가 짤막하게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카리나 씨, 가수 네. 카리나 씨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잠깐만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연예인 특히 이제 어린 여자 가수가 정치에 휘말리는 게 죄송합니다. 카리나 얘기를 하니까 목이 좀 막혀갖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일지 저희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네. 부담스러울지. 근데 한 인간이니까 저희가 짧게만 좀 언급을 할게요. 카리나 씨가 그 대선 3차 토론 때 그때 사진을 올렸습니다. 붉은색 옷, 이번 숫자 2가 써있는 붉은색 계열의 옷이었는데 각종 비판이 있으니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삭제를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죠. 뭐 네. 누가 뭐 사진을 어떻게 올리든 말든 간에 그가 어떤 의도가 있든 간에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제 카리나 씨는 엄연히 이제 피해자격이잖아요. 네. 이런 카리나 씨가 왜 마음을 졸이고 이런 식으로 사과까지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여성 혐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치와 연예계를 너무나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발전돼서 당당하면 해외에서는 연예인들이 정치적 발언 뭐 명확하게 하거든요. 네, 예. 바뀔 수도 있고. 예. 근데 이거 뭐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옷을 입었는데 옷에 예. 숫자 2가 있었고 그게 빨간색 옷이었고 검은색 빨간색 옷. 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관심을 갖는 게 이 어린 가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생각이 들면서 이 사진을 안 지우고 냅두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묻고 싶긴 해요. 이 사진을 네. 갑자기 그 시기에 정말 의도를 갖고 올리신 건가 묻고 싶긴 합니다. 지금 온라인상에 다양한 예측이 예. 카리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네, 아니겠죠. 예. 근데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모 공영방송에서 대놓고 네. 무슨 일 합시다 이러면서 네. 특히 야권 성향의 그런 그 연예인들이, 출연자들이 네. 뭐 숫자 1 강조하면서 예. 좀 생뚱맞은 그런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연예인이 이거 옷 사진 하나 올린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다. 예. 지금도 많은 연예인들이 이재명 네. 후보자를 쫓아다니고 있죠. 물론 김문수 후보자를 쫓아다니는 연예인들도 있고, 뭐 김훈국이나 이런 대표적인 분들은 김문수 후보자를 쫓아다니고, 이재명 네. 후보자 쫓아다니는 연예인들도 박형권 씨나 뭐 김원종 씨나 뭐 있는데 이원종 씨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비난을 안 하고 너무 이 어린 가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예. 네, 우리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래도 오늘 사전 투표 시작 날이니까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사전 투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8시까지 사전 투표율이 2.24%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2.24%인데 이게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서 거의 2배 수준이네요. 지난 20대 대선에서 8시에 1.22%였는데 이번에 2.24%다. 네. 압도적으로 좀 높네요.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투표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 적잖게 계십니다. 사실 뭐 선관위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죠? 선관위에 뭐 채용 비리 그다음에 소쿠리 투표 등등 그간 뭐 행태를 보면은 더욱 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36.93%였습니다. 지금 올해는 더 높습니다. 시작이 더 높습니다. 사흘 동안 투표하는 것과 하루 동안 투표하는 거 이거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네. 본 투표 날에 100% 투표를 장담할 수 없는 분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싶은 분들 사전투표가 있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네. 나중에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지만 근데 투표를 할 수 있을 때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이번 올해는 사전투표랑 본투표 둘 다 투표율이 좀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사실 지난번
대선이 제20대 대선이 굉장히 양극화로 갔던 대선이어서 투표율이 높았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번 대선은 후보자가 4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선보다 더 국민적 관심이 더 많이 있는 대선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금 지표로도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본투표도 같이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사전투표 저희가 그래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후보 모두 사전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해요. 여기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본진이죠.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투표를 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총선에서 또 맞붙었던 상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함께 투표를 한다. 그 설명 좀 간단히 좀 드립니다. 인천 상륙작전 대역전의 서막이다라는 기조로 오늘 인천 유세 일정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 참여도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부정이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도 기권하면 안 된다. 기권하면 방탄 괴물 독재 국가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또 지역구인 동탄에서 오늘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새벽에 또 사전투표를 했더라고요. 네, 일찍이 사전투표를 하고 사진까지 공개가 지금 되었습니다. 하면서 김문수 후보자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일찍 투표소에 갈 것이다 라고까지 밝혔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죠. 한덕수 후보자는 그 대선에 나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생각은 똑같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멈춰설 것이냐,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라고 하면서 그러한 우려에 의해서 사전투표를 나온 것이고요. 결국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발상이 법치의 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투표에 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이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공약집이 참 늦게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선거가 거의 다 며칠 안 남기고 이렇게 5일, 6일 남기고 공약집이 나오는 경우도 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늦게나마 나온 거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최근에 대법관 관련해서 대법관 관련 법안 민주당이 철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공약집 보니까 철회가 아닌 것 같아요. 대법관 증언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 볼 것도 없습니다. 징계만 해도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 파면제를 또 못 박았어요. 이게 약간 공약집이 어제 나왔거든요. 이거 약간 좀 야비하고 짜치다 생각이 드는 게 TV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공약집이 나왔어요. 사실 2차 TV토론회 때 1차였던가요? 그때 문제 제기됐던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각 지역에다가 카드뉴스를 뿌리긴 했는데 남원시와 아산시에 둘 다 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한다는 공약 2개 있는 거 아니냐. 어때 유치할 거냐라고 그런 질문에 약간 문매를 맞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걸릴까봐 TV토론에서 뭔가 질문이 나올까봐 공약집을 늦게 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대법원 증언에 대해서 철회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에 있었고 검사 파면을 못 박은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검사들이 어떻게 기소를 하겠습니까? 정치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어요? 이제까지 검사들이 사실 김영삼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아들, 김대중 현직 대통령의 아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의 형, 노무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의 친형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해온 게 검찰들인데 지금 이렇게 검사 파면제를 두면 아주 청와대 대통령실에 대해서 수사만 하더라도 바로 파면시키겠다는 건데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를 거꾸로 가게 하는 그런 공약집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깜깜이 여론조사니까 서로 상호간의 공약집을 보면서 공약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탄핵해서 헌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징계만으로도 파면을 할 수 있도록 검사 파면제를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4대강 보류 또 전면 개방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으니까요. 이 4대강 보류 개방한다 이것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거 같은데 거기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겠다, 공공의대 신설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공약이 담겼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공약집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세대의 미래를 또 책임지는 그런 선거기 때문에 끝까지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